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립니까?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이 봄이 다가와고 또 개나리 진달래가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한반도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위기를 아주 심각하게 느낍니까? 사실 영국, 미국 혹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인류는 지금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언제 터지나 하는 졸기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속에서 아주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고 있는 우리는 당장 전쟁이 일어나 웃겨 그렇지 않아 이런 늘 익숙한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깥 세계가 바라보는 한반도와 한반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상당히 이 위기의식의 온도차가 많이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동해안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위한 모든 전진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우리 이지스 구축함이 북한 미사일을 체크하고 또는 요격하기 위해서 지금 동해안으로 지금 긴급 발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는 우리 개성에 약 평균 한 800여 명의 우리 한국의 기업 진출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한 200여 명이 서울 쪽으로 왔고 한 500 내지 600여 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들을 억류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동해안에서 아주 군사적인 위기 상황,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것은 약 한 3,000km, 4,000km 나가는 무수단 미사일로서 일본 열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일본, 미국, 한국을 모두 자극하게 되면서 우리가 뒷짐지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서울로 나오겠다는 노동자를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억류하게 된다면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아주 매우 절박한 이런 국면이에요. 이것을 영국 시민이나 미국 시민이 볼 때는 한국이 아주 위태위태하고 언제 불이 터지느냐 하는 그런 아주 우려 내지 아주 흥미진진한 이런 그 국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함께 하는 우리 대학생들은 전쟁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다 느끼고 있어요. 또 이러한 위기가 최근에 나타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2월 12일에 북한이 세 번째 핵실험을 하게 됨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2달 가까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북한이 작년 12월 12일에 미사일을 쏘았고 2월 12일에 3차 핵실험을 함으로 해서 북한은 실질적인 핵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 위기와 또는 우리 국가의 근본 토대를 흔드는 도전이자 도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덜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는 덜 안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봅니까? 하나는 이 핵 문제가 20여 년 계속 지속되어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핵 위기에 우리 국민이 지쳤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핵 위기도 심각하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경제 관련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온 것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주 불투명한 어려운 국면입니다. 삶의 국면이. 이런 점에서 안보 위기도
문제지만 젊은 여러분들의 미래라든지 또는 노년층의 미래라든지 또는 자영업자의 미래라든지 이 모두가 지금 불투명한 이런 미래 국면에서 다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멘붕 상태입니다. 이런 멘붕 상태에 또 핵이다, 미사일이다 하는 안보의 위기까지 덮쳤는데 사실 내 개개인의 나날의 삶의 과정 속에서 위기는 어떻게 보면 안보 위기보다 여러분 취직 위기가 더 심각한 것이야. 또 취직을 못하는 27, 8 된 젊은이가 집에 입가하면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 가정의 큰 부담이고 고통이고 질곡이에요.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국민은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안보 위기도 짜증나고 또 불쾌하고 또는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지금 내 당장의 실존적인 어떤 위기 상황하고 다른 차원이다 하는 데서 이 안보 위기에 느끼는 이런 절박감이 조금 덜 현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떤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 또는 젊은이들이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 많은 한탄과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안보 불감증보다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생존 방식과 미래가 더 불안하니까 지금 이 안보 문제에 대한 차분한 이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그는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실존적 어려움도 이해가 되지만 국가 공동체 또 민족 미래가 지금 맞닥뜨린 이러한 위기 상황도 매우 중대합니다. 또 이것이 해결되어야 국가 발전 전략과 국가 발전 비전이 나오고 그러한 비전 속에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라거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가 발전 전략이 거의 봉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미래를 열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실존적인 고뇌도 중요하지만 국가 공동체가 처하고 있는 딜레마, 위기, 한계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 문제에 한 20여 년 시달려 왔어요. 1993년에 최초로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 김영삼 정부 대통령 취임사를 2월 25일 날 하는데 그때 유명한 취임사 문구가 있었어요.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런 취임사를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동맹국이 미국이지요. 아무리 우리하고 친한 미국이라도 남과 북의 내 피를 나눈 민족보다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1993년 2월 25일의 대통령 취임사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남북은 동맹보다 민족 중심으로 나아가겠구나. 이제 민족이 손잡고 미래를 열어가겠구나. 이렇게 모두가 기대에 부풀을 넣었어요. 또 이 시기에 1990년 10월 3일에 동서독 통일을 했어요. 이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서독 통일 과정 속에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몰락했습니다.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전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해갖고 대개 90대 말, 80대 말, 1990대 초에 거의 대부분의 사회주의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했어요. 또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USSR, 소련 연방공화국이 1991년 12월 31일 해체가 돼버렸어요. 해체가 되고 92년 1월 1일부터 CIS라고 하는 14개 국가, 우리 예정을 잊지 말고 서로서로 손에 손잡고 미래를 가자, 싸우지 말고 이렇게 CIS를 묶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련이 해체된 이런 역사적 시기였어요. 그렇게 보면은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됐고 1991년 12월 31일 소련이 해체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속에서
이념 대결이라든지 체제 대결에서는 남한이 이겼고 또 이제는 남은 것이 통일뿐이다. 분단국가였던 가장 큰 분단국가였던 독일과 한국 가운데 독일이 통일됐으니까 이제 우리 한반도도 통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기대 속에서 1993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제는 동맹도 중요하지만 동맹보다 민족 우선으로 가겠다. 이런 취임사를 선언하게 되고 우리 모두 그런 기대에 부풀러 올랐어요. 그래서 그해 3월 12일에 장기수라고 해서 이인모 장기수 노인을 와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서 그분들을 북한으로 보내드렸어요. 북송시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3월 13일 날 북한은 NPT 탈퇴를 하면서 나는 핵개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선언하게 되었어요. 이름으로써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부터 완전히 찬물을 끼얹고 안보 문제로부터 국정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해서 이 민족 화해 협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 의지는 완전히 파탄나면서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이 되었어요. 이러한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북한은 마이웨이를 선언함으로 해서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6월에 평양을 비롯한 주요 북한 군사기지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전쟁 계획까지 완벽하게 짰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3년 하반기, 94년 전반기에 한반도에 완전 전쟁 분위기가 바짝 달아올랐어요. 그러한 위기를 94년 그해 7월 8일 김일성이가 죽고 몇 달 후에 10월 초에 북한과 미국이 타협을 스위스 제네바에 함으로 해서 이 한반도 핵위기가 수그러졌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93년부터 시작된 이 한반도 핵위기가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를 바짝 고조시켰다가 또는 타협에서 소강되었다가 또다시 타협이 깨져서 긴장 갈등 국면으로 가서 전쟁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다시 소강되었다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갔다가 하는 이런 20여 년의 세월을 반복해 왔어요. 이제 총결한다면은 이 20여 년 동안의 북한 핵 문제에 시달려 온 그 시기에 우리는 4명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미국은 3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북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은 2개입니다. 2개.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이거는 구체적으로 북한 비핵화입니다. 1991년 12월 31일에 남북한이 비핵화를 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그해 11일에 한반도에 있던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다 철거되었어요. 그걸 김일성이가 알고 한반도 비핵화에 사인을 했어요. 9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목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키는 것이에요.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키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점에서 대북 정책의 목표의 큰 하나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것, 즉 한반도 비핵화.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변화,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북한의 계획 개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여 년 동안의 대북 정책, 대통령이 4번 바뀌었을 때 대북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계획 개방이었어요. 20년 동안 또는 4번의 대통령 동안 또는 진보 정부와 상대적인 보수 정부 또는 포용 정책과 대북 압박 정책, 이 모든 것을 사용했던 20년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그 20년 동안 핵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 의지를 완전히 현실화시켜서 이제 실질적인 핵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북한을 리얼 누클레어 파워,
국가라고 합니다. 실질적 핵파워 국가다고 미국은 또는 다른 국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은 핵파워국입니다. 핵보유국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핵보유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뿐이죠. 또는 20년 동안에 북한의 계획개방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개방 그 자체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대북정책은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볼 때 20여 년 동안 우리가 포용정책을 추진해봤고, 야, 포용정책 그거 틀린 거야 하면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이라고 하면서 상대적인 강압정책, 압박정책, 강경정책을 추진해봤어요. 그러나 어느 정책에 관해 북한의 핵개발의 의지와 핵개발 전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책이고, 또 쉽게 말하면 좌파 정책이고 우파 정책이고 진보 정책이고 보수 정책에 관해 북한 핵개발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또 진보 정책이고 보수 정책이고 좌파 정책이고 우파 정책에 관해 북한을 개방시키는데 어느 것도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20년 대북 정책은 진보든 보수든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보 측 입장에서는 내 노선이 틀리지 않았어. 내 노선을 계속 했으면 되는데 아예 보수 강경 노선이 들어서서 실패를 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보수적 입장에서는 진보 정책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 성공할 수 없었어,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있는 그런 행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보 입장이나 보수 입장 간에 이 대북 정책의 실패에 대한 성찰, 자성이 있느냐면 어느 쪽도 조금도 없습니다. 내 쪽이 옳았는데 저게 지금 들어서서 망쳤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보수 세력, 진보 세력의 입장이에요. 어쨌든 진보 보수는 자기 책임 혹은 자기 성찰 전혀 없이 이러한 대북 정책의 실패를 나 아닌 저쪽의 탓이다라고 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이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으로 한반도 문제는 디멘전, 차원이 달라졌어요. 20년 동안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자 하는 핵 프로그램, 핵 개발 의도, 이것을 포기시키는 것이에요. 즉 10년 전, 5년 전 또는 3년 전의 그 당시로서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2013년 2월은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20년 동안은 북한이 핵을 갖고자 하는 의지, 핵 전략을 포기시켰는데, 의지를 포기시켰는데, 어쨌든 20년의 실패 결과 올해부터는 북한이 엄연한 핵 보유국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완전히 게임이 달라졌어요. 게임 구도가 달라진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이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야 합니다. 핵을 없애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안보 미래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통일로 가는 길에도 주변 국가가 전혀 지지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핵 보유를 한 통일 코리아를 중국, 일본, 미국이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핵이 있는 그런 조건에서는 통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근본적인 안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국가 발전 전략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엄청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 속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주요 아젠다를 정상적으로 풀어나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북핵 위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점점점 나타나고 있고, 오늘 안타까운 이런 보도를 보면은 GM이 우리 한국에 17,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1년에 약 13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해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GM이 북핵 위기가 계속된다면은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한국의 경제 지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험 관리 요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 가닥이 잡히지 않고는 국가 전체의 어떤 운용이랄까, 국가 전체의 발전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20년 동안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핵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포기시킨다는 것이었다면은, 이제는 게임 구도가 달라졌어요.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었는데, 이제 핵 보유국 북한과 어떤 게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핵을 포기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전에는 핵 계획을,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킨다고 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핵 보유하고 있는 이 상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체 혹은 폐기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구도, 이러한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20년 전과 달리 2013년 이 북위기 상황은 게임 구도가 달라졌고, 이제 우리 5천만 원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조건 속에서 북한은 수시로 시시때때로 핵 공갈, 핵 위협을 가해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재래식 군비 체계로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문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혹은 언론에서 나오는 수사로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은 더 이상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이 핵 그림자 아래서 불안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로 한반도 비핵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반도 핵 시대로 이행됐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핵 그림자 아래서 북한과 불안한 동거로 들어가는데, 이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핵 폐기 혹은 비핵화 게임 구도를 짜야 하느냐, 이런 딜레마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마무리함으로 해서 이 동북아 2+4의 동북아 안보 구조가 근본적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와 또 남북 긴장 국면 속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보 위기가 지금 점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핵은 과거에는 우리가 잠재적인 핵을 가지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이제 우리 바로 눈앞에 또는 바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위협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2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북한을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개발 의지, 개발 전략을 포기시켜야 되지만, 지금은 뭐냐? 가지고 있는 저 핵이 대체적으로 핵이 약 재래식 핵이라고 할 경우에 한 5개 내지 7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이다 하고 보고, 이것을 만들어 놓았는지 또는 만들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전제를 한다면 북한이 핵을 5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러한 핵탄두를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핵탄두를 이제 장거리 투발 수단인 미사일에 실어서 멀리 보낼 수 있느냐 혹은 보낼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미국의 최대 관심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미사일하고 상관없이 붙어있는 이러한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미사일하고 상관없이 북핵 자체는 우리에게 최대의 위협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 무기로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하느냐. 또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저 핵을 사용 불가, 활용 불가할 수 있는 그런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과제, 그런 점에서 20년 전의 한반도 비핵화 타겟과 지금 한반도 비핵화 타겟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2월 10일 핵실험을 성공하고 나서 바로 19일 날 한국을 최종적으로 파괴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끊임없는 위협과 공갈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 핵 공갈이 설마 핵을 사용하겠어? 저 공갈, 저거 다만 공갈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안보를 책임진 당국자라든지 또는 남북관계를 연구하고 남북관계를 책임지는 이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공갈을 공갈로만 치부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이런 두려움입니다. 자다가 번쩍번쩍 깨는 이러한 과잉울림이에요. 이 핵이. 이런 점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협박하면서 앞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북한이 바짝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은 미국대로 최첨단 전략무기를 지금 전개하면서 그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토에서 그리고 태평양에서 발전한 최첨단 무기에 가장 불쾌해하는 것은 물론 중국이겠죠. 북한은 불쾌를 넘어서 이러한 최첨단 무기에 대한 대응과 감당할 역량은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이 엄청난 군사적 첨단 무기의 전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북한의 맹목적이고 또는 무모하다시피 한 이러한 도발의 태세 또는 언어,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한반도 긴장을 바짝 고조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한다 또는 대포가 왔다 갔다 한다면 다 공멸 아니냐, 이러한 공멸인 줄 알면서 북한이 설마 실질적인 군사적 도발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2010년 11월처럼 연평도에 포를 쏜다면 우리가 그냥 있겠어? 우리의 엄청난 반격력을 아니까 북한이 설마 도발하겠어? 설마 도전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고, 북한이 자기 죽을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편안한 또는 안보 위협에 대한 자유로운 입장에서 지내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99.9%의 확률 또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지도부의 불확실성 또는 북한 지도부의 예측 불가성이 어떠한 사태를 낳을 줄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김정은 맨 앞에 우리 사진 봤죠? 저 김정은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저 김정은이가 몇 년생인 줄 알아요? 1984년생입니다. 1984년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 주변에 117만의 군을 거느리고 있어요. 북한에는 장군이 배를 단 장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약 한 1,500여 명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긴장과 혹은 전쟁으로서 자기 존재 가치를 가지려고 하는 군부 세력입니다. 또는 군 중심으로 지금 북한은 통치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성군정치라고 해요. 이 1984년생인 김정은이가 미국이 나를 무시한다, 또는 남한이 나를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 또는 내 밑에 군 장성들이 나를 조금 깔보는 듯한 이런 눈초를 가지고 있어. 이런 속에서 자기 과시를 위해서 또 자기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당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도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에서 자칫 오판이라든지 과시의 형태로서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포 가능성, 이것이 외부로의 어떤 군사 무력 도발로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엄청난 부자예요. 북한은 저게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고 늘 노름이나 하는 그런 우리 행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늘 돈을 안 준다고 늘 욕하고 다니다가 부잣집에 돌멩이를 던져가 가끔 장독도 깨고 유리창도 깨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참다하다가 한번 더 돌 던지면 저놈 손모가지를 비틀어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놈이 자기에게 충분하게 대우도 안 하고 또는 자기를 모욕하고 이래서 저기 술을 먹고 돌멩이를 던져가 유리창에 깨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인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번 크게 혼을 내줘야 되느냐? 이런 지금 딜레마에 있어요. 우리가 크게 혼을 내준다고 할 때 북한이 우리에게 큰 매를 맞고 고개를 숙일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 사태 진전을 아무도 장담하고 아무도 낙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조건, 이런 구도 속에서 북한 최고 지도층의 오판, 과욕이 만약에 도발 형태로 나타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그야말로 초조해하는 우리와 또는 세계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위기 국면이 북한이 그야말로 어리석고 또는 최악의 수단을 선택하지 않고 이 위기가 잠복되고 이 위기가 진정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또 이 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또는 전략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작년에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인공위성이라고 북한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인공위성을 갖게는 시장경제라든지 경제 규모가 도저히 그건 비즈니스 차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런 군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그 로켓을 인공위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미사일이라고 하고 북한은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작년 12월 12일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번 6월 12일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반응들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직접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또는 봉쇄하는 것 못지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과 중국의 힘이다라는 점에서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혹은 문제 해결을 미국은 바라고 있고 그런 점에서 대중 전략을 그렇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이 중국을 끌어안고 또 어떨 때는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네가 좀 북한 문제를 해결해 보라. 이러한 행태로 지금 추진해 온 것이 대북 이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은 최근 시진핑 체제가 출범함으로 해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가들의 견해가 지금 아주 나누어지고 있어요. 북한하고 중국은 우리 한미 동맹과 같이 동맹 국가입니다. 1961년 조중 우호 조약을 맺었고 또는 6.25 전쟁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중국군이 130만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과는 그야말로 피를 나눈 혈맹 관계입니다. 우리 한미동맹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하니까 이것이 북한, 중국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면서 국제사회가 모두 중국의 시선을 모아가지고 중국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골칫덩어리입니다. 이러면서
북한이 중국에는 큰 부담이기도 해요.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없고 북한이 한국에 먹혀가지고 한미동맹 국가인 한국하고 중국이 어깨를 맞붙이고 있는 상황을 중국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은 이 한반도에서 큰 전쟁도 나지 않고 또는 통일도 되지 않고 이러한 분단 상태가 그냥 지속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불통불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통일도 바라지 않고 또는 전쟁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죠. 이런 속에서 북한의 트러블 메이커 행위가 중국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북한이 만약에 망한다거나 그래서 남한에게 먹힌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망하는 것보다 저렇게 애를 먹이는 것이 차라리 덜 우려되는, 덜 손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망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포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에게서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세계 제국인 미국과 세계 제국인 대륙국가의 중국과의 완충지역이 한반도고 그중에 북한인데 이런 완충지역이 없어진다는 것은 중국의 세계 전략, 중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상당히 난처한 국면이니까 북한의 유지와 지속을 중국으로서는 뒷받침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자 북한이 핵 보유를 계속함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중국에게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전략적 부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 체제는 지난 후진타오와 달리 대북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즉 전략 자산에 더 많은 악센트를 둘 것인가, 그렇다면 전략적 부담에 악센트를 두면서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국의 대북 정책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중국이 이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붕괴라든지 또는 북한의 어떤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속에서 미국대로 중국이 후진타오 시대와는 달리 이제 핵 보유국이 된 북한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달리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 동북아 전체에 있어서 이 정치 지도의 변화를 바라지 않고 다만 러시아의 경우는 북한 측 입장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이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일본은 한미 양국과의 공조 입장을 늘 밝혀왔습니다. 미리 중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유엔 제재 국면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또는 금융 제재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로는 추진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6개월, 7개월 간다거나 또는 미국과 북한의 모종의 협상 분위기가 나오게 될 때는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 또는 이행은 지속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땅에 북한 돈이, 즉 북한 통치 자금이 한 10억 달러, 1 빌리언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 미국을 필두로 한 유엔 제재의 큰 줄기는 돈줄을 막는 것과 그 다음에 해상으로의 배가 마음대로 다니는 것을 막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상 봉쇄와 금융 제재 이 두 개입니다. 해상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 남포라든지 원산에서 나오는 배를 미국 인공위성이 딱 쳐다보면서 저기에 전략물자라든지 여러 가지 미사일 혹은 자재 부품을 실었을 것이다 해서 납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여기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공동작전을 하자라는 것이 미국 입장입니다. 그 다음 금융제재인데 이 금융제재도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다른 모든 금융기관과 미국은 상대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라든지 또는 동남아 국가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은 북한과의 거래를 굉장히 지금 주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북한의 1빌리언 정도의 달러가 지금 중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돈줄을, 이 입출을 꽉 틀어지고 막아야 하는 것은 중국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북한의 금융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돈줄을 틀어막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의 잣대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러한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북한이 2월 달에 제3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을 때 중국은 우다웨이라고 하는 핵 담당 대사가 있습니다. 이 우다웨이라는 사람과 또 이자성이라고 하는 국무원 위원 이 사람들을 평양으로 급히 보내가지고 핵실험 하지 말라. 꼭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북한을 설득했어요. 그러나 북한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이웨이를 선언하면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중국은 굉장히 지금 불쾌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말을 듣는 그러한 국가도 아니지만 저걸 버릴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딜레마인데요. 최근에 북한이 중국 측에 부부장급, 우리식으로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평양으로 좀 보내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은 중국 측에서 고위공직자를 평양에 보내주면은 평양 당국이 중국에게 하소연을 할 것이 많겠지요. 또는 미국의 압박을 조금 말려다오 또는 협상 틀을 좀 마련해다오 이런 것을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거부했어요. 최근에. 중국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당분간 북한의 부리장머리를 고쳐보겠다 하는 이러한 단호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4월 초 현재까지는 중국, 미국,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 국면에 들어온 상태이니까요. 이 중국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상당히 실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북한은 상당히 숨통이 막혀하고 지금 어려운 국면인데 이 국면을 어떻게 지금 치고 이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북한의 지금 전략적인 어떤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나름대로 지금 바짝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동해안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4월 15일이 김일성이가 출생한 날이거든요. 김일성이가 1912년 4월 15일에 태어났어요. 그들은 작년이 김일성 태어난 지 100년째 되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큰 축제를 하고 또는 국가의 커다란 경축 행사를 했는데 이 4월 15일 101번째 생일을 점하여 어떤 단호한 대외 전략으로서 도발,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되고도 있어요. 또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동부아시아에서 이런 군사적 긴장을 바짝 고조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협상 어떤 모멘트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엄청난 군사적 최신 무기를 지금 전개시키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지금 동북아에서 여러분 아다시피 전폭기 B-52, B-2 또는 전략 잠수함, 핵 잠수함 또는 전략 구축함 이것이 모두 지금 이 한반도 주변으로 기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엄청난 압박을 느끼면서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미국의 저러한 군사적 기동이 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미국도 지금 거의 군사적 기동력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이러한 엄청난 군사적 기동과 또는 의지를 과시하면은 북한이 쑥 기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북한이 지금 대티기를
강하게 하게 나오고 있고, 이런 점에서 서로서로의 각각의 타산이 지금 이 각각의 타산이 어떤 조화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도 어떤 협상 국면을 이제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른 언론이라든지 다른 어떤 학자 계통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촉즉발 상황에서 총소리가 나지 않고 미국과 북한 또는 그 가운데에 지금 아주 어려운 국면에 찬 우리 대한민국, 이것이 어떤 무력적인 사태가 나지 않고 국면이 진정되고 협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이 4월 국면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대북 정책이 포용 정책도 취해봤지만 큰 성공을 못했어요. 또는 압박 강경 정책을 취해봤지만 그것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정부는 포용 정책 또는 강경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남북 관계를 모색해보자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또 핵 문제 협력에 또는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하고 협력을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은 북한 핵 문제가 일단 큰 틀에서 좀 해결되어 가는 그런 가닥이 잡힌다면은 우리는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국제 콘소시엄을 통해서 또는 국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또는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만약 이러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현실화된다면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북한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이런 속에서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북한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북방 경제에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에게서는 경제적으로는 블루오션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루오션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방금 이 핵 문제가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혀야 돼요. 이것이 완벽한 해결이라기보다는 서로 핵 문제를 이제 머리를 맞대고 풀자라고 하는 이러한 협의, 또 이러한 합의, 이러한 협상의 분위기는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듯이 한참 이 긴장이 바짝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협상과 또는 타협의 국면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일말의 기대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 대북 정책의 근본 틀은 과거하고 달리 포용 정책을 취한다 또는 압박 정책을 취한다 하는 둘 중 하나가 아니고, 지금 당면한 안보 위기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동의를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요. 이런 속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여러 그 NGO라든지 또는 학계에서 나오는 주장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또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1991년에 철수했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반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는 북한 미사일이 뜨자마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움직이는 기동, 이러한 순간이 되면 우리가 먼저 때려서 박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에서 선제 타격론,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봐서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핵 대 핵으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논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호소가 되고,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핵 보유를 하는 것을 여러분 찬성합니까? 그게 썩 그렇게 합리적인, 또 그것이 그렇게 올바른 대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핵 무기를 가진다는 것 자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핵을 보유하고 핵 보유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요. 또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해 가지고 플루토늄 뽑아내고 그걸 또 농축하고 해서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플루토늄을 추출해 내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는 그러한 기술, 그러한 공정 과정을 미국이 지지하고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이 핵 보유 국가가 되면 일본이 핵 보유하겠죠. 또는 대만도 핵 보유가 하겠죠.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전체가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점에서 핵을 보유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입니다. 또 핵무기는 정치적 전략적 무기예요. 비밀리에 내가 핵을 만들어봤자 이 약발이 없어요. 내가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세계 만방에 과시해야 돼요. 북한 너도 가지고 있지만 나도 가지고 있어, 이런 것을 과시해야 돼요. 그 과시를 하려면은 핵 실험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3번 했지 않습니까? 핵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남한 땅에서 핵 실험할 데가 어디 있어요? 응? 어디서 남한에서 핵 실험할 지하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전술 핵무기를 반입하자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1990년 초에 전술 핵무기를 우리가 미국에 철수해 갔을 때 우리나라에 약 200기가 있었어요. 이 전술 핵무기 200기는 누구를 타겟으로 한 것이냐면은 소련, 저 하바롭스크의 소련 시베리아 대전차 군단을 타겟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소련 전차 군단이 움직이면은 여기 팽택에 있는, 또는 저기 여러분 그 금단산 들어봤습니까? 하남시에. 그 금단산에 한 15년 전에 등산을 하게 됐어요. 그 금단산에 그 당시는 미군 미사일 기지가 있었어요. 그 미사일 기지가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철수되고 나서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됐거든요. 그 금단산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소련을 때리고 하는 그런 전술 핵무기였어요. 이 전술 핵무기는 당시 북한 개량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철수가 됐어요. 그런 점에서 다 해체시켰습니다. 이러한 전술 핵무기를 평양이라든지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겨냥하는 맞춤형 전술 핵무기를 반입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그 물건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점에서 전술 핵무기다, 또는 우리가 핵 스스로를 보유한다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전혀 추진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만약에 핵무기를 가졌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졌고 북한도 핵무기를 가졌다, 네가 가졌으니까 나도 핵을 가지고 있어 이놈 하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NLL을 또는 동해안에서 저강도 도발을 해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강도 도발을 해온 걸 가지고 핵을 가지고 때리겠다 하겠어요? 이러면서 핵 대 핵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북한의 저강도 도발을 아무런 허가가 없어요. 이 핵의 문제는. 누가 지금 핵전쟁까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전에 낮은 수준, 낮은 단계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이런 상황에서 다 핵국가라고 하더라도 핵의 무용화가 된다는 겁니다. 핵 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없어요. 이것이 파키스탄과 인도와의 관계입니다. 90년도 말에 파키스탄은, 인도는 나라가 크지만 민주국가예요. 파키스탄은 부족국가끼리 싸움 제일 잘한 놈이 거기 대통령이 되고 군부 사이에서 힘 제일 센 놈이 정권을 잡고 이런 행태예요. 그런 점에서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인도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파키스탄 국내 정정이 불안하면은 파키스탄 최고의 권력자가 늘 인도한테 제한전쟁, 저강도 전쟁을 벌려요. 인도가 파키스탄을 크게 혼을 내주고 싶어도 핵 보유 국가거든. 또 크게 혼을 내주면 파키스탄에 핵을 기동하겠다 막 이렇게 하면은 커다란 문제에서 국제적인 또는 국내적인 혼동이 오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파키스탄을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에게 끊임없는 지분거림, 형태로서 저강도 제한전쟁을 지 필요에 의해서 걸어왔다, 이런 겁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러냐면서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이 핵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핵 대 핵 논리는 이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결코 풀 수가 없습니다. 또는 선제 공격의 문제, 이런 것들도 북한의 선제 공격을 어떻게 그것을 완벽하게 선제 공격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파악하고 거기에 때리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북한 핵의 문제는 어쨌든 저 핵을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용지물로 만들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핵을 없애야 되는 이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논리는 비현실적이고 또는 비정책적인 이런 대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안보 불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정책적 현실성을 가진 것은 조금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지만 한미 동맹이 다시 한번 이 핵안보 동맹으로서의 성격이 변화되면서 한미 동맹이 지금까지 재래식 중심의 동맹이었다 그런다면은 한미 동맹이 북핵에 대한 어떤 디터런스, 억지 동맹으로서의 성격을 좀 보양시키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저와 같은 이러한 핵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을 기동할 수 없는 이런 전략 구도라든지 전술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북핵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러한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에 대응하는, 핵을 억지시키는 동맹의 행태를 새롭게 지금 제안하고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바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시키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확고한 억지 혹은 억제, 번역용어가 디터런스를 어떤 사람은 억제, 어떤 사람은 억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억제 전략을 지금 마련하고 그 구축 위해서, 그런 억제 전략 구축 위해서 시간이 좀 들더라도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을 폐지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 목표와 의지를 조금 더 약화시키지 말고 북한 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저 핵을 정치적 또는 전략적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핵 그림자를 없애는 그런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 3.0 전략 3.0 프로세스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북 정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비핵화 3.0은 북핵 능력을 지금 묶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 합의 아래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 체계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안보를 위한 한미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이러한 한미 공동 전략 위에서 일단 핵 문제를 우리가 소강시키고 핵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을 마련한 다음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선 대화와 협상을 하기 전에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한 그 바탕 위에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어떤 협상 터널을, 협상 채널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지금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의 차원이 또는 전략이 완전히 바뀐 이런 상태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하는 이러한 제안과 요구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북한 핵을 어떻게 하면 억지시키느냐, 이러한 억지 전략 구축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채널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이야기를 잠시 합시다. 북한의 주민이 한 2,400만인데요. 우리가 5천이 넘었습니다. 5천입니다. 근데 북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종류는 국가로부터 지금도 먹는 것, 입는 것 이러한 배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국가의 배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국가 배급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현재 2,400만 명을 분류한다면 북한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이런 말하는 거죠. 국가 배급 체제 내에 있는 부류와 국가 배급 체제 밖에 있는 부류,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 이겁니다 현재. 그런데 북한이 가장 잘 살 때가 1980년대 중반입니다. 84, 5년도. 그때가 북한 경제로서 북한의 약 65년도의 역사 속에서 최고였어요. 북한이 강성대국을 국가 목표로 삼아서 경제 강국으로 가게 될 때는 80년대 중반에 그 수준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수준에는 뭐냐 하면은 어느 정도 국가의 공장, 기업소가 돌고 있고, 또는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의 먹는 것, 입는 것, 주택 이런 걸 배급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다 국민들을 먹여 살렸고, 국민 모두가 국가의 배급 시스템 체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이 가고자 하는 최대의 유토피아, 그 국가 목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1980년 중반까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았어요. 이것이 이제 90년대 중반에 오물해서 배급 시스템이 붕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로는 이런 배급 시스템 체계에 있는 사람과 배급 시스템에서 벗어난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배급 시스템 내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거는 군인들, 그리고 공직자들, 예를 들어 보위부라든지 또는 인민내무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평양 시민들, 또는 큰 전략기업소, 청진제철연합기업소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 군수공장,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배급 안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내에서 기관계층이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계층들, 이 사람들은 국가가 배급을 해줘야 돼요. 배급을. 방금 말한 국가전략산업이라든지 군수공장이라는 사람한테 배급 안 해줘도 되겠단 말이야.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들 이외의 배급 체제 밖에서 국가가 손을 떼고 너가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이 배급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농민들이라든지 또는 하급 공직자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인구 비율로 나누어서 본다면은 아직 배급 체제 내에 포섭되어 있는 인구를 한 60%, 6할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배급 체제 밖에서 국가가 도저히 밀어주거나 혹은 배려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류가 한 40%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한 15년, 20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러면 북한이라는 국가의 국가 최고 목표는 뭐겠습니까? 경제회복, 경제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모든 국민이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처럼 인구 100%를 다 배급 시스템 내에 포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들 목표는 60% 정도의 기관계층에게는 안정적으로 배급이 가야 되잖아요. 쌀이, 옷가지가, 또는 양말이. 그 다음 나머지 40% 정도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의 자립적 기반 내에서 체제에 도전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조건 구도 속에서 경제정책을 이제 새롭게 해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국가전략산업이라고 할 때 청진제철연합기업소다 이러면은 그 청진제철과 관련된 반개산업 이런 걸 다 합해서 이야기하는데 노동자가 한 5만 정도 돼요. 우리 또 포항에 가면은 포스코가 포철 다 관련 산업이죠. 포항이라고 하는 그 노동시장 전체가 전부 포철 관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도 대개 그러한 거대한 이 국가 전략 단위는 수만 명의 이러한 노동자를 포섭하고 있으면서 연합기업 생태를 가지고 있어요. 흥남 황해
제철 연합 기업소 이런 행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 산업은 지금 다 올 스톱이에요.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돌아가는 게 하나도. 이런 속에서 국가 기능은 거의 마비 상태예요. 마비 상태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한 이 사람들이 집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연합제철기업소 다니는 지배인 또는 부사장 또는 정식 공무원 또는 그게 관리직 다들 회사는 가는 거야. 회사는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작든 또는 배급이 줄었다가 많이 나왔다가 하는 불안정적인 배급이지만 어쨌든 배급체제에 포섭이 되는 상태고 이러한 나머지 배급체제에 포섭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 이 두 구조입니다. 그런데 배급체제에 포섭되지 않은 인구 한 3할 내지 4할은 자기들끼리 아글타글 살아가야 돼요. 콩나물을 키운다든지 산에 가서 산나물을 키운다든지 해서 바깥치기를 하고 또는 강냉이를 키워가지고 강냉이 2대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가 시장에서 팔고 돼지를 집에서 키우고 같이 안고 자고 해서 돼지를 30kg 되면 내다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돼지를 많이 키워요. 아파트나 방앗간에 돼지가 완전히 같이 안고 잡니다. 또 돼지에게 사람이 뺏은 물도 거의 아까워요. 그걸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돼지에게 준다든지 또는 돼지를 키우는 데서 아주 특권적인 사람들 경우에는 자기 삼촌이 그 기업소 구내식당 뭐 지배인이라면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짬밥 북한에 나올 것도 없어요. 우리는 70대, 80대는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가 돼지를 줄 수 있다면 오히려 돼지가 잘 크겠죠. 그게 약간 아주 돼지 키울 수 있는 좋은 조건이고 그것도 안 되면 어쨌든 막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주든지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북한의 소규모 도시라든지 농민들이 다 돼지를 키우고 해서 이렇게 아글타글 살아가요. 이러한 것들이 장마당 수준에서 점점점 발달해가지고 큰 규모의 종합시장 형태가 돼요. 이것이 2010년 단위에는 이런 종합시장이 우리나라 가전제품, 냉장고, TV 또는 자그마한 오토바이 또는 일제 자전거, 오토바이 자전거는 다 일제 중고들 이런 것까지 매매가 됩니다. 이걸 종합시장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한 350여 개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합시장이 커지면은 북한 체제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이잖아. 사회주의 국가는 계획이잖아. 계획인데 이러한 비계획 요소가 커지고 통제되지 않는 이러한 부문이 커지면은 이러한 계획경제라든지 배급경제 체제 자체가 행해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커지는 것을 한 번씩 가서 단속을 심하게 하고 더 심한 단속은 완전히 시장을 박살을 내는 이런 행태를 취하게도 돼요. 그렇게 본다면은 북한이 김정일이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가 죽고 또 1995년, 96년, 97년 고난의 행군이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적어도 최소 50만에서 최대 200만 정도가 아사에 죽었어요. 이 고난의 행군 3년을 넘기고 나서 1998년 8월 31일에 대포동 1호라는 미사일을 꽝 쏘면서 김정일이 딱 세계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95년부터 또는 98년부터 김정일이가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하게 되어서 우리가 2011년 12월 달에 죽을 때까지 김정일 시대가 한 6, 7년 됩니다. 이 6, 7년 김정일 시대는 방금 이 체제와 시장 간의 갈등 기간이었어요. 체제 쪽에서는 자기가 국민 전체를 다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시장을 불가피하게 허용해서. 그런데 시장이 허용하니까 이게 막 커지니까 기관 요원들도 막 장사를 하려고 하고 또는 중앙당 요원들도 이 시장에서 무슨 이권을 만약 행사하려고 또는 시장에서 많은 어떤 그 물질적인 이득을 항유하고 배급체제는 아주 미약하니까 이런 점에서 시장이 크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으니까 시장을 뭉개고 박살을 내고 이런 정책이 나오면 북한이 보수화 정책이 가게 되고 또는 보수화되기 전에 시장을 어느 정도 허용하니까 어떻게 역설적으로 국가의 부담이 적어질 수 있고 또는 시장에서 나오는 자원을 국가가 어떻게 좀 활용하거나 좀 탈취할 수 없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 정책이 시장에 관한 허용, 시장에 관한 통제 이것이 왔다 갔다 했어요. 시장을 통제하게 되면 보수주의 정책이 나오게 되고 강력한 보수주의 또 시장을 주장했던 내각 책임자를
숙청을 한다거나 심하면은 처형을 한다거나 이런 행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은 이러한 시장과 체제 간의 어떤 대립 갈등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이 시장 통제는 우리 같은 뭐 경찰이나 혹은 뭐 완장낀 단속반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시장에서 매대를 조그마한 걸 놓고 그게 야채를 판다거나 또는 중국에서 온 값싼 양말을 놓고 판다거나 이런 것들을 서로 팔아가 또는 이 곡식과 바꾸고 또는 신발 장사 이런 것들이 시장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평남 평성시장이라든지 청진의 수남시장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이런 속에서 그 시장에 대한 완장들이 들어와서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또는 장사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된다. 또는 장사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밖에 못한다. 또 장사하는 것은 50살 넘은 여자만 해야 된다. 이런 행동을 자꾸 통제를 하게 돼요. 이런 속에서 이 수남시장의 아줌마들하고 완장하고 일촉즉발의 한번 객돌이 붙을 수 있는 상황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큰 구조에서 본다면 체제와 시장 간의 갈등이었고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본다면은 이 장바구니와 완장 간의 갈등이 늘 위태위태하게 나타났던 그런 15, 16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크게 봐서 두 종류 배급 구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배급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보느냐 혹은 저 사회주의가 아주 특이한 북한식 사회주의다 이렇게 보느냐 했을 때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 사회주의는 계획경제 아닙니까? 중앙계획 통제경제예요. 지령경제고 명령경제인데 이 사회주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어떤 이 농업, 경공업 또는 중공업 부분에서의 생산 부분에 대한 모든 파악의 전제 위에서 어느 정도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생산 계획을 달성했을 때 그것을 유통 분배하는 그러한 것이 사회주의 경제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제 자원을 모두 파악한 그 기초 위에서 생산을 계획하는 겁니다. 생산된 것만큼 분배를 해주는 것이 사회주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래닝 한다고 하는 것이 계획경제가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이고 그 반대말이 시장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주의 내에서 지금까지 소련 혹은 동구권 사회주의 또는 중국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에 있어서까지 국가가 인민에게 먹을거리를 분배해주는 그런 사회주의는 없었어요. 국가가 쌀을 배급해 줄 뿐만 아니라 간장, 된장까지 주민들에게 배급을 해줘요. 간장, 된장, 양말, 심지어 사탕 이런 것까지 국가가 배급해 주는 이러한 체제는 북한밖에 없었어요. 인류 사회가 경험한 행태로서는. 또 이러한 배급 체제가 잠시 있었다 그러면 스탈린 시대의 2차 세계대전 때 전시공산주의 체제 때 잠시 나옵니다. 전시공산주의 체제는 빵이라든지 혹은 밀가루라든지 제한된 행태에서 그러한 것을 분배를 군인에게 간다 또는 시민에게 간다 또는 노동자에게 간다 이러한 분배를 먹거리 분배를 하는 예외적인 현상이 잠시 나와요. 그러나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생산에 대한 계획입니다. 계획 생산을 통해서 분배를 평균적으로 평등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와 달리 북한은 바로 간장, 된장, 양말, 사탕 또는 공채 이 모든 것을 국가로부터 분배받는 이런 출발부터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 체제의 특징을 인류가 경험했던 사회주의하고 다른 제 식으로 하면은 이런 배급 경제 체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회주의가 배급을 했던 것은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의 어떤 통제와 배급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중앙계획본부가. 이런 점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먹거리를 주고 유치원 학생에게 사탕을 주고 노트를 주고 그의 옷갈 모자까지 주니까 국가가 어버이 국가입니다. 이렇게 인민의 먹거리를 장악한 국가가 인류사에서 처음이에요. 이 먹거리를 장악하면 당연히 국가가 인민의 의식을 장악한다 이런 거예요. 국가가 그 부모야. 부모. 그 국가로 상징되는 것이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로 탁 상징이 되니까 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 못지않게 나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에게 노트를 주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이 옷이라든지 직장까지 주는 이러한 국가가 실질적으로 어버이 행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인류가 경험했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회주의 체제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먹는 것까지 배급 체제를 가졌던 이런 체제는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나마 이 체제가 1980년대 중반까지는 그런 대로 작동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80년대까지는 왜 작동을 잘했느냐 하면은 북한은 1970년대 초까지는 남한보다 1인당 GNP가 높았어요. 남한보다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국민의 일반적인 의식주 생활에. 그런데 왜 그랬냐? 그럼 북한이 노동 생산성이 아주 높아지고 또는 경공업, 중공업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이라든지 생산 관계가 잘 돌아가지고 그 결과로서 북한의 어떤 1인당 GDP가 그렇게 안정적이었나 하면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보면 초청에 의한 성장이다 또는 냉전체제의 최대의 피해자이자 최대의 수혜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냉전체제에 있어서 이러한 진영 간의 딱 진열창이 남한이었고 또 저쪽이 북한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본주의 체제의 맹주였던 미국이 남한에 대한 여러 가지 최혜국 대우라든지 또 냉전체제의 진열창으로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조 지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냉전체제의 피해자이지만 냉전체제의 수혜자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베트남 전쟁이 대단히 베트남 인민들에게는 죄스러운 일이지만 그 때문에 우리의 피해의 대가 또는 중농, 노동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저임금 혹은 수출 정책으로 뻗어나가면서 우리의 피와 땀의 결정체로서 오늘 이 경제를 이렇게 일구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세계 경제를 주도해가는 어떤 미국의 여러 가지 가이드와 또는 혜택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제 성장은 우리의 피와 땀의 산물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와 달리 북한은 50대, 60대부터 북한 스스로의 경제 개발 부흥의 결과라기보다 북한은 완벽하게 지원하고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준 소련 혹은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러한 동구라프 행제 국가들의 엄청난 경제적 지원과 물질적인 지원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북한은 48년도 건국 이후부터 우리보다 더 심각한, 더 본질적, 구조적인 체제 대외 의존 행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기들이 농업 생산 자급자족도 안 돼요. 또 그것을 소련이라든지 또는 과거 우크라이나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또 자기들이 경공업 부분을 해서 우리처럼 저임금 노동을 해서 수출해서 돈을 벌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북한의 함흥이라는 도시를 건설해 준 것은 동독입니다. 또는 신해주 또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동구 행제국들이 거의 엄청나게 북한을 맹목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많은 지원 속에서 북한의 어떤 이 중공업 행태가 군수공업 행태인데 그런 행태가 유지되고 있고 계획 경제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 붕괴와 사회주의 행제국들의 지원이 싹 빠지니까 폭삭 내려앉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 경제의 자립적 기반이 없어요. 자립적 기반이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70년대 초반까지 남한보다 잘 살았다는 것은 오히려 냉전체제 내에서 진영 쪽, 저쪽 사회주의 진영에서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필두로 한 북한에 대한 엄청난 어떤 후원과 지원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주의 붕괴, 사회주의라고 하는 외적인 조건이 없어짐으로써 북한은 붕괴되고 이 붕괴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북한이 지금 3년의 약 200만 명이 굶어 죽은 이런 상황을 겪고 북한이 지금 경제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이에요. 먹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는 이 시장을 조금 허용을 하면은 먹는 것이 해결될까 했지만 시장의 규모가 커지니까 시장을 박살을 내버리고 시장을 박살을 내니까 나머지 배급체제 밖에 있는 사람에게 먹거리를 줄 수 없고 이들이 불만이 또 팽배하고 그러니까 또 시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체제가 시장을 완전히 붕괴 박살내는 것도 불가능했고 또는 시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기에도 체제 측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또는 체제가 급속도로 부식되고 하니까 엄청난 딜레마 속에서 띠뚱거리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방금 북한 주민들이나 또 중간계층의 어떤 당 관료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북한 사회가 암시장 거래라든지 또 부패 구조라든지 이런 형태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또 군인들은 군 부대가 중앙정부에서 군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먹거리를 내려보내지 못하니까 알아서 군대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 군부가 농장, 목장, 의장 이런 걸 다 갈라먹고 다 이렇게 이권을 다 챙겨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서해 해주 근방에 사는 사군단 모 연대 같으면 자기 앞바다는 자기가 관리하는데 여기서 모시조개 이런 거를 생산을 해냅니다. 그러면 주민을 강제 동원을 해가지고 봄에 4월달에 뿌려가지고 10월달쯤 거두면은 한 8배인지 10배의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중국 상인에게 팔지요. 노동은 인민들을 강제 동원하죠. 이것이 그 군부대가 그 이권을 관리하는데 그 군부대가 그걸 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군인들을 먹이겠어요? 그렇지 않지. 높은 놈 다 인마에 포켓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북한 특권층은 돈이 많습니다. 북한 특권층은 굉장히 돈이 많고 그런 속에서 군부라든지 당 요직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어떤 권력계층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달러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형태로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고는 텅텅 비어 있는데 국고는 방금 특권 부패 구조에 의해서 많은 특권층들이 달러 혹은 위안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이제 우리 역산에서 갑시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북한이 공식적으로 1달러가 북한 돈 100원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암시장에서는 1달러가 평균 6,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60배 차이가 나죠. 60배. 60배 차이가 나니까 이러한 시장이 지금 상당히 확산이 되었고 통제권 밖에 있는 시장이 또는 이 인민들 내에서는 상당한 형태의 이 위안화라든지 달러를 가지고 있고 그 인민들이 장사를 해서 돈 버는 인민들이지만 방금 부패 특권층들의 사람들도 많고 그 자제들 이런 형태예요. 이것을 최근에 외환은행을 설립해 가지고 공무원들이라든지 군인들이 물건을 살 때 달러로 결제하도록 허용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어제 내렸어요. 그 말은 이러한 특권층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약 15년의 이 장마당의 성장과 시장 성장 속에서 시장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달러, 그들의 위안화를 정부가 이렇게 양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달러로 거래해도 좋다. 그 대신 정부가 설립한 외환은행에 와서 달러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며칠 모여서 여기 누가 호응할까? 그 누가 호응을 하겠어요? 또 만약 군인들이 자기가 100달러 있다는 것을 그 외환은행에 일단 맡기고 물건을 사게 될 때 그 뒷조사 다 한다고 불안해할 것이고 너 그 돈 어디서 났고 하는 불안가 있을 것이고 또 정부 그 자체가 정상적인 정부 아닌데 정책의 일관성도 신뢰할 수 없고 이런 속에서 또 하나가 문제가 북한이 지금 이 핸드폰을 한 150만 명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라스콤이라고는 이집트 회사가 북한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기본 요금이 25달러예요. 월 25달러 사용료가. 그런데 오라스콤은 월 25달러를 받는다고 하는데 북한 돈으로는 1달러가 100원이거든. 100원.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이거를 북한 돈으로 내는 거야. 북한 돈으로. 그럼 오라스콤은 회사에서 이걸 북한 돈으로 받아가지고 실제 달러로 환전하면 인종이 껍데기잖아. 오라스콤이 지금 망하게 돼 있어요. 주민들이 왜 150
150만이나 이 핸드폰을 갖고 있느냐면은 25달러라는 달러를 내라 그러면 달러로 갚겠다면 낼 사람 없어요. 1달러가 약 6,000원 정도 하고 교사의 월급이 한 4,000원, 5,000원 정도 하는데 뭐 사회주의 국가의 월급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부패 구조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이게 실제 달러로 모든 걸 환산하겠다면 국가 경제는 기본적으로 가치 척도가 거래다니까 달러 아니에요. 그건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점에서 국가의 나랏돈이라고 하는 걸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돈으로 1달러가 100이니까 25달러면 2,500원입니다. 2,500원 내면 된다. 2,500원 돈이 아니거든, 북한에서는. 1달러가 6,000원 한단 말이야. 그럼 북한 주민에는 실제 오라스코면 25달러다 하고 책정해도 북한 주민은 1달러도 안 내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그 기업이 견디내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외화를 중앙정부가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이 조치가 절대 성공할 리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995년부터 2007, 8년까지 시장이 상당히 양성화되고 또는 시장이 댄스를 막 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 세력이 많이 형성됐어요. 시장 세력이 많이 형성됐는데 어떤 경우는 사리원에서 10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7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2010년대에. 그런 속에서 시장 세력은 순수하게 장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돼지 장사를 한다거나 또 자전거 장사를 한다거나 또는 광산을 조금 개발해가지고 보이버하고 이렇게 나눠 먹게 한다거나 또는 부패한 권력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장 세력입니다. 이런 사람들 실제 돈이 많았다 이런 거예요. 돈이 많이 있다 이런 거죠. 이들을 박살을 내기 위해서 시장 세력의 성장을 박살내기 위해서 2011년 11월 29일 날 화폐개혁을 했거든. 화폐개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고 양말을 사고 하는 것은 국돈, 나랏돈에서 자기들 조선돈으로 거래를 합니다. 조선돈으로. 조선돈으로 거래를 하는 이유는 군데군데의 보위부가 딱 지켜보고 있거든. 군데군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조선돈으로 거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누가 더 많은 달러와 위안화로 바꿔가지고 또 이 집에 쌓아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자기 미래지요. 그러나 시장에 나와서 쌀을 사겠다, 옥수수를 사겠다 하는 것은 다 보위부들이 있고 다 지켜보기 때문에 조선돈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중화폐 거래 제도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시장 세력에 타격을 주고 화폐 개혁을 통해서 이 체제측에서 시장 세력의 돈을 갈취한 것이 지난번 화폐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폐 개혁이 성공했나 실패했나 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시장 세력이 보면은 화폐 개혁은 실패했고 체제 측에서 본다면 화폐 개혁은 실패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속에서 지금 방금 이 김정은이 체제가 들어왔을 때는 김정은이가 작년 4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작년 4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경제다 말입니다. 경제인데 어쨌든 2,300만, 400만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먹지 못하면 체제는 유지 안 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한다면. 뿐만 아니라 60% 내지 약 70%의 기관 요원들에게 배급을 주지 않으면 체제를 못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에? 그런 속에서 정상적인 대규모 공장은 돌지 않아요. 이건 다 죽었어. 이건 다 폐허야.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돌리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좀 자극시키겠느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난 4월 달에 당요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막 절규하듯이 호소를 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4월 6일 날 당 요원들에게 호소를 했고 이것이 이제 6월 28일 날 방침으로 나왔어요. 이 먹는 문제를. 먹는 문제하고 입는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문제는 토지에서 농업 생산물이 좀 정대돼야 되겠죠. 중국으로부터 만날 얻는 것 한계가 있어요. 중국으로부터는 지금 기름을 매년 한 50만 톤 얻어요. 50만 톤 얻고 원유를 평균 한 50만 톤 얻고 쌀을 한 30만 톤에서 50만 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소문내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북한을 맥맥을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물질적 기반입니다.
이런 속에서 그것만 가지고 돌아가지도 않으니까 이런 속에서 농업 생산력을 좀 정대시키고 또는 경공업 부분에서 신발이라든지 옷까지 이런 것이 중국으로부터 얻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치약도 있어야 되고 칫솔도 있어야 되고 북한 주민들은 치약 칫솔 없는 게 10년도 넘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속에서 이 경공업 부분을 좀 그래도 진작시켜야 되지 않겠냐. 요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한 것이 작년 6월 28일 방침입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을 올리기 위해서 협동농장이라고 200명, 300명, 또 200명, 300명이 한 집안, 한 가구당 나오면은 200가구, 300가구 사람이 온 거 아닙니까? 협동농장에 10헥타르 땅이 있다 해도 그 누가 일 하나 안 합니다. 그 전부 제가 북한에 한번 가보니까, 흥남에 가니까 협동 6월 달에 하니까 협동농장 이 농장에 아주 큰 들이 있는데, 들이 전부 우리가 시골 출신이 아니라 피가 반이라, 반. 거기서 지금 협동농장 사람들이 가서 성실하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장마당에 돌아다니고 보면 씨 뿌리라니까 씨만 뿌리는 것 뿐이지. 이런 속에서 수확을 해도 없어요. 쭉쟁이 뿐이라. 협동농장, 그거는. 이런 속에서 이 농업 생산력을 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 토지에 대한 어떤 소유 애착, 이것을 내가 열심히 농사 지으면 내한테 돌아오는 모가지가 많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래서 이 628 방침에서는 이 농업 협동농장의 분조를 줄이는 거야. 이것이 20명, 30명 하는 것보다 4명, 5명. 이렇게 하면 4명, 5명이 오손도손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지. 그 방침을 선언한 것이에요. 그 방침을. 그래서 협동농장에서 일을 하는 데서 일을 하고 분조를 축소하겠다. 소규모 분조를 하겠다. 그리고 씨앗을 정부가 줘야 됩니다. 씨앗 시장마당이 있는 게 아니고, 또는 트랙터라든지 북한 자체가 일찍부터 사회주의화가 돼서 경지 정리를 했어요. 경지 정리. 우리는 경지 정리가 사적 소유권 때문에 늦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전기 공급이 돼야 됩니다. 또는 이 농자재가 공급이 돼야 돼요. 농자재가 다 지금 파괴되고 있거든. 이런 것을 국가가 담보하겠다, 보장하겠다, 이런 방침이에요. 농업 부분에서. 그 다음에 공업 부분에서는 큰 공장은 다 죽었어. 그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완전히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감당 못해. 그 대신에 조그만 신발 만드는 거, 치약을 만드는 거, 칫솔을 만드는 거, 이런 공장은 좀 돌리고 싶어. 이런 공장을 돌리려니까 거기에 공장에 가봤자 그 공장 노동자는 배급도 안 줘. 그래서 다 공장 그만두고 산으로 들러 막 자기 텃밭 가축이로 가고 또 산에 산나물 패러 가고 혹은 다른 조그만 장사로 다 다니거든. 그러니까 공장에 다 죽어 있는 거야. 이런 기업소, 이런 소규모 공장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이런 방침이에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알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농업 부분에 농업 부분에서는 정부가, 씨앗이라든지 농자재를 일단 제공해주고, 나온 소출을 가지고 70%는 국가 주고 30%는 일단 너희들이 먹어라. 이런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조선시대도 병작 반수제를 했는데 무슨 국가가 70%를 착취하노?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조사한 바에는 북한의 어떤 농민 인구가 37%입니다. 우리 농촌 인구가 7.3%거든. 그런데 크게 봐서 농촌 인구가 30%고 비농촌 계층이 70%라 이리 보자 말이야. 그러면 농촌 인구의 30%가 일을 한 거 가지고 70%를 먹이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70%는 뭘 먹란 말이야. 이런 점에서 일단 생산된 것을 인구비례로 70을 이리 가져가겠다, 국가가. 30은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라. 이런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 평균 5년 동안 어느 정도 소출을 낸다고 할 때 그 소출을 기준으로 해서 7대3으로 국가 대 농민으로 나눈다. 그런데 그 평균 소출보다 많이 나온 거는 너가 먹어라. 이런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가 생기죠. 열심히 해가지고 평균 소출보다 많이 내면은 우리 목이 많아진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50명, 100명이 협동농장을 했는데 지금은 3명, 4명이 한다. 이런 점에서 생산 의욕과 근로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또 이런 속에서 장마당에 돌아다니고 빈둥빈둥 산으로 들러 다니는 것보다 농사 짓기도 하는 의욕이 생기는 거죠. 이런 조치가 이 628 방침으로서 농업 분야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경공업 분야에서 조치는 이제 치약 칫솔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가 1차적으로 원자재를 공급해 주겠다. 거기서 생산 물품이 나오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올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팔아가지고 시장에서 팔아가 그 돈으로 쌀을 사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정부가 일단 최소한의 형태로 어느 공장은 정부가 나온 생산물을 싹 다 가져가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에게 월급을 주겠다. 월급.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장에는 월급을 주고 그 대신에 생산물을 가져가서 중앙정부가 전 국민을, 전 인민을 상대로 처분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대상 기업소는 전략단이나 또 군수공업이나 이런 큰 것이 아니고 소규모 기업소. 북한은 기업소가 8개 단위로 나누어져 있어요. 특급 기업소 1급, 2급, 3급, 이렇게 8개 기업소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작은 것, 즉 노동자 규모도 작고 또는 전략 기업소도 아니고 또는 이 독립채상대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데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월급을 줄 테니까 거기서 나온 생산물은 일단 중앙정부가 가져가서 중앙정부는 전 인민을 공급 대상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이 경제 전략가들이 엄청난 이 고투와 자기들의 어떤 노래 끝에 나온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6월 28일 날 이 방침이 나왔고 12월 1일 날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북한 소식통에서 보도가 조금씩 되고 있어요.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북한의 경제 원칙과 경제 전략, 경제 운영 방식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6.28 방침 12 조치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라도 하려면은 북한 당국이 종잣돈이 있어야 돼요. 종잣돈, 시드마니가. 당국이 빈털털이라 지금. 정부가 빈털털인데 방금 농업 분야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농자재라든지 일정한 위에서 분배해주는 이러한 종자라든지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또는 농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전혀 해줄 여력이 없어요. 또는 기업소에 있어서 취약을 만드는 취약 원료를 어떻게 중앙정부가 지금 제공해주나. 이래서 이러한 계획과 기획은 아주 고심 끝에 나왔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북한이 전혀 이러한 종잣돈이 없고 이러한 시드마니가 없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또는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한경북도 모군을 시범농장 혹은 시범기업소를 추진했다고 하더라.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데 조그만 기업소를 돌리려고 하면 지하시설을 만들려면 전기가 있어야 돼. 전기가 있나? 전기가 있으려면 발전기를 돌리는데 발전기가 되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 내각의 모든 경제정책을 다 이름하고 내각이 나라를 한번 건져봐라. 이렇게 권력자들과 당이 모여가 회의를 해가지고 내각의 모든 힘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심어주고 있어요. 지금 내각의 모든 힘을 이 박봉주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알아서 전부 다 해봐라. 이렇게 이 사람에게 모든 어떤 일은 과업은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당 정치국 의무 아주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이러한 당 정치국 이런 데서 내각의 모든 경제의 힘을 다 실어줘가지고 내각이 경제의 총사령부가 돼가지고 나라 경제를 한번 건져보라. 이렇게 되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 박봉주라는 사람이 책임을 맡아가지고 내가 보기 이 사람이 맡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려면 지금 북한이 완전 빈털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쓰나 저렇게 쓰나 실천력이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맡았어요. 이 사람 노두철, 각본기 이런 사람이 네 사람이 맡아가지고 머리를 짜내가 이런 아이디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지만 전기가 있어야 조그만 가내수공도 돌리든지 혹은 국수공장도 돌리지. 전기가 있어야. 또는 북한 전체가 이미 사회주의 국가에서 구역 정리가 된 농토인데 트랙터가 있어야 돌아가요. 또는 여기에 비료가 있어야 되고 농자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다 없어. 지금 아무것도. 이런 속에서 이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빈털터리 국가를 운영하고 경제에 어떤 활기를 불어열려면은 외부 자원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야. 내부 자원 동원은 완전히 고갈이 돼 있어요. 없어. 이러면서 수혜를 받으려면 외부로부터의 자원 공급이 와야 돼요. 외부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지금 한건평, 신의주의 한건평, 낮인선봉의 그 지역에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게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거거든. 이런 점에서 인민경제생활을 조금이라도 정상화시키려면은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들어가요. 새로운 어떤 공급과 피가 들어와야 돼. 이런 점에서 북한은 크게 봐서 이러한 외부로부터 자원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부분 국지 특구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의존을 하는 거예요. 3월 31일 날 당 중앙위원회 대의를 했어요. 당 중앙위원회 하면 한 240명쯤 되는데 북한 전역을 움직이는 최고 파워 그룹이에요. 이 파워 그룹 내에서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새로운 특구를 만들겠다. 이런 걸 선언했어요. 선언. 또는 어떤 형태든지 농민이라든지 또는 기업소 노동자의 생산 의욕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6.28 조치 또는 12 조치를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의욕을 막 보이고 있고 그것이 4월 1일 날 우리 국회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한번 공포를 해요. 우리가 갈 길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들이 갈 길을 잡은 것은 정확해요. 그 길로 가야 돼. 인민경제를 회복시켜야 돼. 이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놓지 않으면 누가 북한을 도와주고 누가 북한과 손을 잡겠나 이거예요. 누가? 우리 남한이 북한과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저 핵 문제를 저렇게 안고 가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이 핵과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지금 입장이죠.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4월 1일 날 열렸는데 경제와 핵무력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했어요. 경제도 복구시키고 핵 동력, 핵무장도 강화시키겠다. 이런 것이에요. 북한은 내부가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정상적인 공장은 다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제가 몇 군데 가서 눈으로 본 형태로는. 방금 치약 칫솔 만드는 거, 신발 만드는 이런 공장이라도 돌려 인민의 최소 기본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 공장을 돌려도 에너지가 없어요. 방금 이 농민 부분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려다도 최소 종잣돈이 없어요. 이런 북한이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핵무력을 계속하겠다. 이런 병진 노선을 지금 선포했고 대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북한이 잡을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택해주지 않는 한 외부 세계가 어떻게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과 손을 잡겠느냐 이런 겁니다. 외부 세계 중에서도 북한의 경제에 가장 큰 지원과 윈윈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남한인데 남한이 어떻게 북한의 저런 핵무장 전 노선을 우리가 외면하고 북한과 지금 미래를 같이 하기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것이 딜레마예요 지금. 북한은 자기 경제가 가야 할 방향, 자기 경제의 모순을 잘 포착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은 개방도 하고 국지 개방을 하고 부분 계획을 해야 돼요. 부분 계획. 어느 정도 사회주의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요구할 수 없지. 요구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농민의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공업 부분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켜야 돼. 이것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고 그들로서는 정확하고 옳다. 그렇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이런 속에서 박봉주를 비롯한 북한의 경제관료들은 밤잠을 못 자고 초조해해요.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하는 그들과 성군 사상, 성군 혁명으로 미국과 맞짱 떠보자고 하는 이러한 군부, 오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띠뚱 하면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것이 17, 8년 동안의 북한이다는 것이고 아직도 북한은 자기 모순을 풀기 어려운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 전략 가닥을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북한을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북한을 핵을 되도록이면 놓고 남북한이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대북 정책을 짜고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 생각은
어쨌든지 북한의 이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 유도하는데 협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핵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해가면서 북한 수령 독재 체제가 선민 정치, 성경 정치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열어가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평화롭게 북한의 진화를 우리가 촉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